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섰습니다. 보시면 달러당 엔화가 149 엔화에 가까워 왔고요.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3 위안화, 사실상 상단에 위치한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5 엔화를 넘어서는 이 구간부터는 언제든지 BOJ의 개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엔화 강세는 단기적으로나 금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테니까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달러당 엔화, 달러당 위안화 수준을 보면 지금 금리가 하방으로 안정권을 찾을 만한 요인이 없는 것이죠. 보시는 차트는 단기금리의 발작이라고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2019년 9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6% 가깝게 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상 QT를 진행하다 단기 시장에서, 레포 시장에서 이런 발작을 보고 연준이 겁을 먹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QT를 실패하게 된 원인으로 지금 꼽히기도 하는 그런 발작 사태입니다. 19년 9월에 있었던 그 레포 단기금리 시장에서의 발작 금리가 5.5%를 넘어서는 구간인데 지금이 5.3이죠. 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이 모습이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참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단기금리 시장에서의 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면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는 단기금리에서의 발작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의 개입이 있든 아니면 시장이 먼저 반응하든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5%까지 10년물 금리가 치솟았으니까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용시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달라진 노동 환경을 현재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여기서부터 모든 판단과 실수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몇 년 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지금 초기 실업수당 청구에 속은 시장이라는 주제로 아마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강한 고용시장이라고 미국의 경기가 뜨겁다고 해석을 하면서 장기채 금리가 치솟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매주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지만 적어도 경기 침체로 인해 치솟기 전, 경기 침체는 당연히 치솟죠. 그러니까 이 전에 어느 정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많으면 40만 건 또는 적으면 35만 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20만 1000건이니까 상당한 간극이 있죠. 하지만 저는 절대 레벨이 낮아진 만큼 지난 30만 건 레벨이 가장 낮았던 구간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달라진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러면 지난 80년도 후반대부터 보시게 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절대 레벨이 낮아진 경우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인 것이죠. 이 뜻은 뭔가 미국의 노동시장이 달라졌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절대적 숫자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 70년대에는 이렇게 낮은 레벨에서도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는 계절 조정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렸습니다. 계절 조정된 데이터로 보게 되면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계절 조정을 제외하고 데이터를 보게 보면 어느 정도 그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코로나 직전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결국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을 제외해놓고 봤을 때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낮아지고 있고 계속 청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계속 청구 건수의 4주 평균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겁니다. 즉 코로나라는 노동시장을 왜곡시킨 이 지표를 걷어내고 계절 조정을 적용하지 않은 계속 청구의 4주 평균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인가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오늘은 좀 다른 내용으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좀 비슷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노동시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에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절대적인 숫자를 비교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레벨의 이 숫자 자체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실업수당 청구 증가율, 전년 대비의 증가율을 더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이 차트입니다. 경기 침체가 되기 직전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경기 침체 전 몇 건이었냐라는 그 절대 숫자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지속되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3개월 이동평균 갖고 이전 12개월의 최저점 사이에 100분율 비교를 한 겁니다. 그 차이를 보고 이 간극이 지금 레벨에 왔을 때 대부분 경기 침체 직전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갖고 해석한 자료입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2개월 전 최저치보다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를 넘어섰고 계속수당 청구 건수는 35%를 넘어섰죠. 지금의 위치가 경기 침체 초입에 대부분 위치했더라는 것을 지금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의 레벨에서 경기 침체가 다다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규 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 절대 숫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전년 대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말씀드렸던 30만 건 이상에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일어날 거라는 시장의 컨센과는 달리 25만 건에서도 충분히 경기 침체를 전망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지금 나온 거고요. 제가 꾸준히 강조했던 고용 환경에서의 변화, 노동시장의 구조적 레벨의 변화가 지금 여기서 이 차트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레벨이 이렇게 낮아진 원인이 결국에는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도 있을 거고, 지금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팬데믹 이전에는 자연 실업률을 5%라고 봤는데 지금은 4%로 떨어졌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인지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의 숫자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놓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요. 매주 발표되는 자료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합니다. 평균이 지금 현재 22만 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소비자들의 초과 저축이 계속 소진되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22만 건에서 24만, 25만 건을 넘어가는 레벨은 언제든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증가율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경기 침체 직전에 위치한 레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는 이렇게 증가 자체가 의미 있게 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지금 레벨에서도 얼마든지 경기 침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는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죠. 엠버가 경기 침체를 식별하는 명시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노동시장의 경기 침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경기 침체 주요 선행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청구 증가가 일어난다면 여전히 30만 건, 35만 건까지 가지 않더라도 25만 건에서도 충분히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노동시장의 이런 수급,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불균형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바닥 대비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인들로 채울 수 없는 일자리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노동, 고용 시장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물가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지금 미국 펀더멘털을 판단하는 중요 키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노동임금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거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나선형 효과처럼 말이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임금 스파이럴, 결국에는 임금이 높아져서 인플레를 또 유발시키는 이런 나선형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논문으로 확인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IMF의 논문이었고요. 사실 우리가 우려하게 되는 임금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지는 이런 현상은 사실상 실제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결론만 살펴보면 직전 22개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선형 효과가 악순환되는 사례는 극히 없었다. 이런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물가, 임금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희박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임금 상승, 고용, 노동시장의 강한 모습은 곧 미국 경기가 그만큼 견고하다라는 뜻이고, 고용시장을 보게 되면 경기 침체의 우려는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업률이 아직도 낮고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저렇게 낮은데 무슨 경기 침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경기가 호황이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대표적인 고용지표 실업률은 전형적인 후행지표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구인 구직 보고서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모두가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절대 숫자 자체는 말이죠. 여전히 구인 구직, 기업들은 88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찾고 있고 여전히 낮은 20만대 초반에 20만 1000건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이면서 강한 노동시장, 미국 경기의 견고함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용 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달라짐을 지금 예전 지표가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달라진 노동시장을 제대로 잡아내게 된다면 결국 지금 미국 경기는 경기 침체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